남조선, 그들은 미제 무기 뒤에 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정점에 있던 한 남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던 핵심 기술자, 원철호. 남조선 무기, 국방과학연구소, 미국 기술 베끼는 곳 말입니까? 들어봤어요. 미제 잔반이나 줍는 삼류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흥!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주국방 나부랭이. 어디 내 눈으로 한번 보자. 너희가 만든 그 고철 덩어리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멸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덕도 없지. 그가 이남 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신념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를 보고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북한 최고 기술자의 입에서 단 5분 만에 경악과 절규가 터져나오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짜 기술력. 그는 어떤 무기를 보았길래 이건 게임이 안 된다고 오열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무기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입니다. 인정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애국심이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이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원철호입니다. 62년을 북조선에서 살았어요. 35년을 화성 18형에 바쳤죠.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남조선이 두려워 떨던 그 무기요. 제가 만들었어요. 바로 저 원철호가 말입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훈장을 7개나 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악수도 하셨어요. 동무는 조국의 카리오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남조선 따위 제 손바닥 아니다. 2023년 8월 15일 서해 상공 400m 높이였어요. 헬기 로터 소리가 쿵쿵쿵 귀를 찢었죠. 아래로 푸른 바다가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드디어 저 겁쟁이들 땅을 밟는구나. 왜 남쪽으로 왔냐고요? 북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부품도 돈도 희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쪽은 달랐죠. 미국 돈이 쏟아지는 곳이었으니까요. 거기 가서 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했어요. 헬기가 인천 앞바다 군 시설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죠. 뜨거운 여름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총든 군인 4명이 서 있었어요. 얼굴들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막겠다고? 원철호 씨, 이쪽으로 오시죠. 중령으로 보이는 장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따라갔습니다. 회색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죠. 양쪽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신문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다였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반백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김영준 대령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고 지금은 정보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미국 기술 베끼는 곳 말입니까? 들어봤어요. 미제 잔반이나 줍는 삼류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김영준 대령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저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남조선 기술 따위는 믿지 않아요. 당신네가 가진 거라곤 미군 기지뿐이잖습니까? 전쟁 나면
미국 아빠한테 빌부터 살겠다는 주제에 무슨 자주국방이니 하는 겁니까? 김영준 대령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계속하세요. 당신네 군인들은 쓰레기입니다.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든 화성 18형은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남조선 따위는 그 앞에서 먼지예요. 그냥 먼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슴속에서 우월감이 끌어올랐죠. 당신네는 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밤마다 떨고 있을 겁니다. 제 미사일이 날아올까봐 말이에요. 김영준 대령이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참을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원철호 씨, 며칠 후에 생각이 바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는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허풍인가 싶었어요. 남조선 따위가 저를 놀라게 할 리 없었죠. 하지만 이틀 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히,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8월 17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영준 대령이 서 있었죠. 원철호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3층 끝 방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료 좀 가져올게요. 김영준 대령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시선이 노트북으로 갔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어요.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이었죠. 남조선 군인 컴퓨터에 뭐가 있겠어요?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려 있었어요. 폴더 이름이 보였죠. 시험 영상 자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어요.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무2 시험 발사, 현무4 시험 발사, 현무5 극초음속 시험. 현무5 극초음속.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발사대 위에 미사일이 서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발사. 하얀 불기둥이 솟구쳤어요. 미사일이 치솟았죠.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10km, 20, 30. 궤적이 바뀌었어요. 수평으로 꺾였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하 5, 7, 10. 극초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사일이 물결처럼 움직였어요.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렸죠.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날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극초음속에서는 방향을 못 바꿔요. 조금만 꺾어도 산산조각 나죠. 공기저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미사일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목표 지점이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표적이 서 있었죠. 미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마하 13이었어요. 궤적은 여전히 불규칙했죠. 명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표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화면 상단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발사 거리 800km, 최고 속도 마하 13, 명중 오차 0.3m. 0.3m. 800km를 날아가서 오차가 30cm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화성 18형은 마하 6도 안 됩니다. 기동성은 거의 없어요. 명중 오차는 100m가 넘죠. 그런데 저건 마하 13으로 날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오차가
30cm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들어왔어요. 저를 봤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저를 말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김영준 대령이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보셨군요.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떻습니까, 원철호 씨? 미제 잔반이나 줍는 삼류 기술로 보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팝니다. 당신이 만든 건 빚으로 만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면서 간신히 얻어낸 기술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팔아서 돈까지 벌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다들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 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당신을 실전 현장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진짜 대한민국의 강철 방패를 보여드리죠. 김영준 대령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어떻습니까, 원철호 씨?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금 본 현무 5의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마하 13의 극초음 속 자유자재로 꺾이는 궤적 0.3m의 명중 오차. 말도 안 됩니다. 저건 불가능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원철호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만든 화성 18형, 그거 정말 극초음속입니까? 저는 35년을 바쳤습니다. 그 미사일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김영준 대령이 돌아섰습니다. 35년을 빚으로 만든 겁니다. 중국 기술, 러시아 부품, 이란 자금. 짜깁기한 거죠. 그것도 마하 5에서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중급 초음속 아닙니까?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그가 맞았으니까요. 김영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건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팝니다. 팔다니 무슨 소립니까? 무기를 팝니다. 전 세계에 팔아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 줄 서서 우리 무기 사려고 기다립니다. 현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다 팝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원입니다. 북한 군사 예산의 4배가 넘어요. 우리는 무기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듭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원철호 씨, 당신은 이틀 전에 우리를 미제 잔반이나 줍는 삼류라고 했죠? 저는 좋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해드리죠. 김영준 대령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죠. 내일 아침 8시 준비하세요. 육군 기갑 훈련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K2 흑표 전차를 보게 될 겁니다. 전차요? 저는 미사일 전문가입니다. 땅바닥 기어다니는 철덩어리는 한 대에 85억 원짜리 철덩어리입니다. 뭐라고요? 전차 한 대에 85억 원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어요.
12조 원짜리 계약이죠. 세계 최고 성능의 수출까지 대박난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전차 한 대가 85억, 1000대 수출. 김영준 대령이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 날은 K9 자주포 훈련장에 갑니다. 거기서 당신은 포탄 6발이 동시에 한 지점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각도로 쏜 포탄들이 말이죠. 동시 착탄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포탄마다 속도가 다른데. 가능합니다. 우리 K9은 합니다. MRSI 기술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5개국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고요. 김영준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국방과학연구소 시뮬레이션실로 갑니다. 거기서 당신이 만든 화성 18형이 격추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엘셈 장거리 요격 미사일입니다. 당신 내 극초음속 미사일도 잡아냅니다. 소리보다 10배 빠르게 날아오는 표적을 100km 밖에서 격추하죠.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영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흘 후면 당신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는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하얘진 게 아니었어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85억짜리 전차, 12조 원 수출, 동시 착탄, 극초음속 요격. 말도 안 됩니다. 남조선 따위가 그런 걸 만들 리 없어요. 미국 기술 베낀 거겠죠. 아니면 과장된 거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본 현무 5영상은 진짜였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죠. 저는 35년 경력의 기술자입니다. 진짜와 가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저건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준 대령이 말한 다른 것들도 진짜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어딘가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저 K2 흑표라는 게 정말 85억 값어치를 하는지 말이에요. 제발 거짓이길 바랍니다. 제발 김영준 대령이 허세를 부리는 거길 바라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 세계가 무너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8시 문이 열렸습니다. 원철호 씨 출발합니다. 경비병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머릿속에서 현무5의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세면을 하고 나왔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시죠.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그를 따라 건물을 나갔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걸렸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조망이 나타났죠. 검문소였습니다. 군인들이 차를 세웠어요. 신분을 확인하더니 경례했죠.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육군 제7기갑여단 훈련장입니다. 저기서 K2 흑표의 실전 훈련을 보게 될 겁니다. 김영준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차가 멈췄습니다. 관측 시설 앞이었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우리는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죠. 넓은 관측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창이 한쪽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한눈에 보였죠. 넓은 들판에 표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500m, 1000m, 2000m, 3000m 거리마다 표적이 있었어요. 저쪽을 보세요. 김영준 대령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죠. 전차였습니다. 검은색 차체, 날렵한 포탑, 긴 주포가 햇빛에 번쩍였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K2 흑표입니다. 1500마력 엔진에 55톤 무게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70km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러시아 T-90도 비슷합니다. 김영준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흑표 1, 시범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전차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시속 40, 50, 60km로 올라갔죠. 동시에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우측으로 회전했어요. 주포가 표적을 향했습니다. 2000m 거리의 탱크 모형이었죠. 쾅! 거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2초 후였습니다. 2000m 떨어진 표적이 폭발했어요. 화염이 치솟았죠.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운이 좋았네요. 김영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죠. 시속 65km까지 올라갔습니다. 포탑이 다시 움직였어요. 좌측으로 회전했죠. 주포가 다른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3000m 거리였어요. 쾅! 또 발사했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지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전차가 위아래로 흔들렸죠. 하지만 3초 후 3000m 떨어진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달리면서 쏘고 있습니다. 명중시키고 있어요. 김영준 대령이 말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포 안정화 장치가 어떤 지형에서도 포신을 완벽하게 유지하죠. 명중률은 98%입니다. 98%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의 주력 전차인 천마호는 정지 상태에서도 명중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쏘면 50% 이하로 떨어지죠. 전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경사가 심했죠. 45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더니 내리막을 내려왔죠. 놀라운 기동력입니다. 경사 60도까지 오를 수 있어요. 현가 장치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조절하거든요. 전차가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 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길 보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작은 물체였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전차 로켓입니다. RPG-7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로켓이 명중하면 전차가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RPG-7은 관통력이 엄청나거든요.
로켓이 전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100m, 50m, 20m. 그때였습니다. 퍽! 전차 포탑 위에서 무언가 발사됐어요. 작은 폭발물이었죠.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콱광! 로켓이 공중에서 격추됐어요. 산산조각 났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K2는 레이더로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해요.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포탄이든 자동으로 요격합니다. 반응 시간은 0.3초입니다. 0.3초요? 그렇습니다. 초당 1000m로 날아오는 포탄도 막아낼 수 있어요. 김영준 대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 수출됩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어요. 계약 금액이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의 1년 국방 예산이 5조 원 정도예요. 전차 하나로 그것의 2배 이상을 버는 겁니까?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도 관심 있어요. 이집트도 협상 중이고요. 전 세계가 우리 전차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영준 대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전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성능이 최고니까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능으로 납품하죠.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원철호 씨.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전차가 마지막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동시에 연막탄을 발사했죠. 하얀 연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좌우로 지그재그로 움직였어요. 표적을 향해 달렸죠. 주포가 계속 발사됐습니다. 쾅, 쾅, 쾅. 3발 연속이었어요. 3개의 표적이 차례로 폭발했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죠. 전차가 멈춰섰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김영준 대령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방의 고철 덩어리로 보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일은 K9 자주포를 보러 갑니다. 거기서 당신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기댔어요. 전차가 훈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지만 남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K2 흑표가 보였어요. 달리면서 쏘고 로켓을 요격하고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12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차 하나로 북한 국방 예산의 2배 이상을 버는 나라. 이게 남조선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원철호 씨, 준비됐습니까? 김영준 대령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그를 따라갔죠. 이번에는 다른 차였습니다. 군용 지프였어요. 우리는 올라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포병 훈련장입니다. K9 자주포를 보게 될 겁니다. 자주포라고요? 포병 무기 따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K2를 보기 전에도 똑같이 말했었죠. 그리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웃었어요. 또 그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40여 분을 달렸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비포장도로였죠.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어요. 포병 제5여단 훈련장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계곡이었어요. 한쪽에는 발사 진지가, 반대편에는
표적들이 있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관측소로 걸어갔어요.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쌍안경과 모니터들이 있었어요. 김영준 대령이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저쪽을 보세요.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발사 진지에 6대의 자주포가 늘어서 있었어요. 검은색 차체, 긴 포신, 궤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K9 천둥입니다. 52 구경 155mm 곡사포를 탑재했어요.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40km요? 북한의 곡산 자주포도 60km 날아갑니다. 김영준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거리만 보시는군요.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천둥포대, 동시 착탄 시범 준비하세요. 천둥 1, 준비 완료. 천둥 2, 준비 완료. 6대 모두에서 답이 왔어요. 표적거리는 30km입니다. 지금부터 6대가 각각 다른 각도로 발사해요. 하지만 모든 포탄이 동시에 한 지점에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각도가 다르면 도달 시간도 다를 텐데요. 그래서 MRSI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MRSI요? 다연장 동시 탄착입니다. 컴퓨터가 각 포의 발사 각도와 장향량을 계산해요. 포탄마다 비행 시간을 조절해서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탄은 발사되면 제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행 시간을 조절한다는 겁니까? 김영준 대령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발사.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쾅. 첫 번째 자주포가 발사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2초 후 두 번째가 발사했습니다. 쾅. 또 2초 후 세 번째가 발사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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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6대가 모두 발사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쏜 거예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30km 떨어진 표적 지점을 봤죠. 포탄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6개의 궤적이 그려졌어요. 각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건 높이 올라갔고 어떤 건 낮게 날았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레이더 추적 화면이었어요. 6개의 점이 표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6개의 점이 하나로 겹쳤어요. 화광.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0km 떨어진 곳이었지만 여기까지 땅이 흔들렸어요.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표적 지점에 거대한 화염구가 피어올랐어요.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6발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영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포는 높은 각도로 쏩니다. 비행 시간이 길죠. 6번째 포는 낮은 각도로 쏩니다. 비행 시간이 짧아요. 하지만 발사 시간을 조절해서 동시에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오차 범위는 0.5초입니다. 거의 완벽한 동시 착탄이죠. 왜 굳이 동시에 떨어뜨립니까? 파괴력 때문입니다. 한 발씩 떨어지면 적이 엄폐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떨어지면 피할 수 없죠. 순간 화력이 6배가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출됩니다. 김영준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폴란드가 672문을 주문했어요. 호주가 30문, 이집트가 100문을 계약했죠. 올해만 6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6조 원이요?
북한 1년 군사 예산을 넘는 돈입니다. 우리는 자주포 하나로 그만큼 법니다. 김영준 대령이 저를 돌아봤어요. 원철호 씨, 어제 K2를 봤을 때 충격받으셨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국방과학연구소 시뮬레이션실로 갑니다. 거기서 당신이 만든 화성 18형이 우리 엘셈에 격추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인생 35년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김영준 대령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6대의 K9이 다시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죠. 다시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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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6발이 연속으로 쏘아졌어요. 다시 하늘에 궤적이 그려졌죠. 그리고 30초 후 또다시 완벽한 동시 착탄이 이뤄졌습니다. 화광. 거대한 폭발음이 계곡을 울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술, 북한의 무기, 북한의 자부심, 모두 허상이었어요. 남조선은 달랐습니다. 진짜였어요.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었죠. 그리고 내일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작품이 격추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화성 18형. 제가 35년을 바친 그 미사일이 말이에요.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화성 18형이 발사됐어요. 제가 설계한 그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죠. 하지만 곧 폭발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파편들이 제 얼굴로 날아왔죠.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영준 대령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라는 걸요.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로 향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보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연구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 번 신분 확인을 거쳤죠. 보안이 삼엄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옆으로 연구실들이 있었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있었어요. 김영준 대령이 카드를 찍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뮬레이션실이었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어요. 가로 10m, 세로 5m는 됐죠. 앞쪽에는 컴퓨터 콘솔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구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준비됐습니까? 김영준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대령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원철호 씨, 여기 앉으세요. 김영준 대령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스크린 정면이었어요. 저는 앉았죠. 오늘 보실 건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레이더 추적 데이터, 비행 궤적 분석, 요격 시스템 성능. 모두 실전 수준입니다. 그가 연구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세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푸른 하늘이 나타났어요. 아래로 한반도 지형이 보였죠. 3차원 지도였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글자가 떴어요. 시나리오 23,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 및 요격.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이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평양 근처가 나타났죠. 발사 기지가 보였습니다. T-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0.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미사일이 치솟았어요. 하얀 연기 기둥이 뒤따랐죠. 화성 18형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그 미사일이었어요. 1단 분리, 2단 점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고도, 속도,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고도 30km, 50km, 70km. 그리고 궤적이 바뀌었어요. 남쪽을 향했죠. 극초음속 단계 진입. 현재 속도 마하 6. 마하 6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셨죠? 김영준 대령이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니까 당신네 주장대로 설정했습니다. 마하 10까지 가속한다고요. 화면의 미사일이 빨라졌어요. 마하 7, 8, 9, 10. 목표는 서울입니다. 도착 예상 시간 4분 15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미사일이 서울을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상일 뿐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남쪽 해안가가 나타났어요. 엘셈 배터리 알파, 표적 포착.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요격 미사일 기지였어요.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승인 대기 중. 발사하세요. 김영준 대령이 명령했어요. 엘셈 1 발사. 화면 아래에서 미사일이 쏘아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가속했어요. 엘셈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최대 요격 고도 60km, 최대 사거리 150km예요. 소리보다 9배 빠르게 비행하죠. 두 개의 궤적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빨간색은 화성 18형, 파란색은 엘셈이었어요. 빨간 궤적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궤적이 북상하고 있었죠.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추적 중입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죠. 100km, 80km, 60km.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화성 18형은 회피 기동을 할 수 없어요. 극초음속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없거든요. 조금만 꺾어도 공기 저항으로 산산조각 나죠. 하지만 엘셈은 다릅니다. 화면의 파란 궤적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방향을 조정했죠. 빨간 궤적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40km, 20km, 10km. 요격 준비. 3, 2, 1. 두 궤적이 만났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하얀 빛이 번쩍였죠. 요격 성공. 표적 파괴 확인. 빨간 궤적이 사라졌습니다. 파편들을 나타내는 작은 점들만 흩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닙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실제로도 같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말했어요. 작년 12월 실제 요격 시험을 했습니다. 표적은 모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어요. 소리보다 9배 빠르게 비행했죠. 엘셈이 완벽하게 요격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영준 대령이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제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미사일 두 발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빨간 불꽃을 내뿜는 표적 미사일, 하얀 연기를 남기는 요격 미사일. 두 미사일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생겼죠. 카메라가 줌인했어요. 표적 미사일의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성 18형. 제가 35년을 바친 그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남조선의 엘셈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것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김영준 대령이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양산되면 수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준 대령을 봤어요. 원철호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당신이 만든 건 빚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술로 만든 거고요. 당신네는 위협하려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키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이겁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요격 성공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요. 당신네 미사일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방패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이 거짓이었습니다. 35년이 허상이었어요. 남조선은 진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뮬레이션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북에서는 울면 약해 보였습니다. 울음은 적의 무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입니다. 제가 화성 18형에 바친 세월이에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밤낮 없이 일했죠. 가족도 못 봤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없었어요. 오직 미사일 뿐이었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남조선을 떨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당에서 주는 훈장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어요. 남조선은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원철호 씨. 김영준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죠. 일어나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습니다. 뭘 더 보여준다는 겁니까? 이미 다 무너졌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영준 대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를 따라 시뮬레이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른 방으로 들어갔죠.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선체, 유선형 모습이었죠.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에요. 수중 배수량은 3,400톤이고요. 잠수함이요? 그게 왜? SLBM을 탑재합니다. SLBM이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입니다. 수중에서 발사해서 600km를 날아가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잠수함은 20일 동안 잠수할 수 있어요. 소음이 극도로 낮아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동해 어디든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발사합니다. 김영준 대령이 화면을 바꿨어요.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중에서 미사일이 튀어올랐어요. 물기둥이 솟구쳤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600km면 평양까지 닿습니다. 정확히 닿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전투기였습니다. KF-21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투기예요. 스텔스 기능이 있고 공대지 미사일을 8발 탑재하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북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김영준 대령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원철호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공격 무기도 있고 방어 무기도 있어요. 당신네가 쏘면 맞고 우리가 쏘면 맞춥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영준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투명하게 만듭니다. 국회 감시를 받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고 회계 감사를 받아요. 뒷돈도 없고 비자금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죠. 그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당신네는 달라요. 인민은 굶주리는데 미사일 만들고 간부들은 배 채우는데 병사들은 영양실조 걸리고 이게 무슨 국방입니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북에서는 자주 봤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을요. 배급이 끊긴 마을들을요. 하지만 미사일 개발 예산은 계속 늘었죠. 저는 외면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해지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희생한 건 인민이었어요. 배 채운 건 간부들이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원철호 씨, 당신은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일했죠. 김영준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거짓을 믿으며 살 건지, 아니면 진실과 함께 할 건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을 봤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방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해야 해요. 모든 걸 밝히고 진실되게 일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5년을 거짓 속에서 보냈어요. 남은 인생은 진실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김영준 대령을 봤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많습니다. 북한 미사일 체계에 대한 정보, 개발 과정의 문제점, 취약점 분석.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대한민국의 방패가 더 단단해지도록요. 김영준 대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철호 씨. 이제 당신은 진짜 기술자가 됩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35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진실의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준 대령과 연구원 5명이 함께였죠.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북한 미사일 체계의 모든 것, 화성 18형의 설계도, 개발 과정의 문제점들. 원철호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 방어 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영준 대령이 웃었어요. 겸손하시네요. 당신 덕분에 LSAM 요격 성공률이 15% 올랐습니다. 이제 95%예요.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진짜 기여를 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들 나갔어요. 김영준 대령만 남았죠. 원철호 씨, 잠깐 얘기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6개월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놀라고 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걸 찾아보고,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김영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투명성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이 강한 겁니다. 저는 글을 봤어요. 어떻게 그게 연결됩니까? 투명하면 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투명하면 국민이 감시해요. 비리가 없어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기술이 발전하죠.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직접 봤거든요. 국회 보고, 회계 감사, 언론 취재. 모든 게 투명했어요. 북과는 완전히 달랐죠. 북에서는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돈을 빼돌려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불분명했죠. 원철호 씨,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김영준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을 진실되게 쓰고 싶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정식 계약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요. 검토해 보시고 사인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의 떨림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북에서는 밤이면 캄캄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가끔 평양 중심부만 불이 켜졌죠. 그것도 선전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먹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게 진짜 나라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득 생각났어요. 북에 남겨둔 동료들이요. 그들은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겠죠. 인민을 위한다면서 인민을 굶기는 체제 속에서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철호 씨, 내일 국군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영준 대령의 전화였어요. 국군의 날이요? 네. 대통령님도 오시고 우리 국방력을 보여주는 자리죠. 당신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군의 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정렬해 있었죠.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발사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날았습니다. KF-21이 편대 비행을 했어요. 굉음이 울려 퍼졌죠. 저는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김영준 대령 옆자리였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기술, 우리 무기,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박수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를요. 위협으로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였죠.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국민을 지키는 것. 이게 선순환이었어요. 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은 무기로 협박만 했죠. 돈도 못 벌고 기술도 발전 못하고 인민은 굶주렸어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K2 흑표가 지나갔어요. 제가 봤던 그 전차였죠. 포탑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K9 자주포가 뒤따랐어요. 6대가 일렬로 움직였죠. 동시 착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엘셈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실려 있었어요. 화성 18형을 격추한 그 무기였죠. 저 무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강철 방패예요. 김영준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방패의 일부입니다. 원철호 씨.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전투기들이 태극기 색깔의 연기를 뿜으며 날고 있었어요. 빨강, 파랑, 하양의 연기가 하늘에 그려졌죠. 아름다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영준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킵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봤어요. 전투기 한 대가 단독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고개 비행을 했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강합니다. 무기로만 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으로 강하죠. 자유와 투명성과 진실로 강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전반부는 거짓 속에서, 후반부는 진실 속에서 살게 됐죠. 어느 쪽이 행복한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제가 만든 무기는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지식은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이죠. 이게 진짜 기술자의 삶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말이에요. 화성 18형을 만들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진짜 방패가 뭔지를요. 협박이 아니라 실력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강철 방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느끼셨나요? K2 흑표 전차는 12조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K9 자주포는 6조 원을 벌었어요. 엘셈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막아냅니다. 이게 진짜 국방력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시절 추억들도 들려주세요.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나라,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지켜낸 이 자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강철 방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